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국세징수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매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토픽이죠.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징수 부분만 특별히 언급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고지된 국세의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번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그 다음에 3번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존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번은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5번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그냥 해설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세무서장은 납기 시작 전 징수 유예 또는 고지된 국세의 징수 유예에 따라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뭔가 언제까지 징수해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이 징수를 유예해 줬었는데 그 납세자가, 그러니까 상대방 징수유예를 받은 그 납세자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징수유예 사건을 풀어버리면 이제 징수유예를 취소한 다음에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를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사유죠. 1번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다음에 2번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 보존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번은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번은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간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이런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는 징수 유예를 취소해버리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는 2번 문제입니다. 국세의 보전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죠. 이 압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가 확정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금액 안에서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보시면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지만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3개월 잘 정리하셔야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 3개월 조건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게 정답이죠. 2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세무서장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납세자에게는 압류할 것을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전 통지가 아니죠. 이거는 보통 사전 통지처럼 나와 있는데 그 사전 통지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3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체납 발생 후 3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 원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도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6개월 5천만 원이어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압류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금이나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압류에 대해서 제가 이론 요약을 해놨는데요.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란 징세 관서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특정한 재산의 처분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금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엄격히 만족해야 한다. 자, 이 압류가 지금 뭔지 알겠죠? 내가 언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세금을 못 내고 있으면 요거를 체납이라고 하죠. 체납이면 바로 뭐 국가가 압류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고 그 안에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 버리는 걸 압류라고 하죠. 근데 당연히 국세청은 이제 납세자가 뭐 체납을 하고 있으면 빨리 압류를 하고 싶을 겁니다. 빨리 압류를 해서 자신의 조세특권을 실현하고 싶겠지만 빨리 압류하면 압류할수록 이제 납세자의 재산권은 침해가 되는 거니까 보다시피 압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거고요. 1번에 보면 일반적인 경우인데 세무서장 가로 열고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는 지방국세청장이죠. 이제 금액이 좀 커지거나 체납한 지 몇 개월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동네 할아버지인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6명밖에 없는 지방국세청장까지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납부 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죠. 이제 좀 심각해진 거죠.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납기 전 징수라고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 있죠. 원래는 납기가 된 다음에 징수하는 건데 특이한 케이스에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는데 국가가요. 납세자한테는 별로 유리한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체납이 들어가니까 어찌 보면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압류, 체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압류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압류를 쉽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입장인데 문제는 납기 전 징수가 뭐 쉽게 있는 건 아니죠. 납기 전 징수라는 게 있는데 그때까지 납부고지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납기 전 징수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압류에 걸리지 않도록 납세자가 노력을 좀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한편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모아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해가지고 압류하려고 했는데 그 A라는 토지 건물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A, B, C, D 4명이 공유재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유재산을 그러면 다 뺏어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A 것만 뺏어와야 하는데 A의 지분이 몇 %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단순히 4분의 1로 해서 뺏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확정 전 보전 압류의 경우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한다. 이거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있을 때나 해당되는 거겠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확정된 국세율을 충당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확정 전 보전 압류는 아직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세무서가 공매 등으로 팔아버려서 현금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다음 페이지는 압류 대상 자산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간단한 문제가 참 기출된 적이 많이 있었죠. 1번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이죠. 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유재산으로서, 당연히 납세자 소유재산이어야지 다른 사람 소유재산의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건물을 뭐 압류하거나 그건 말이 안 되니까요. 소유재산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압류를 함부로 했다가 납세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재산권마저 침해될까봐 제발 좀 이 정도는 국가가 좀 봐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왼쪽 서류를 보시면 양가로 1번은 절대적인 압류 금지 대산,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압류를 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양가로 2번은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급여, 월급에서 바로 우리 흔히 월급 보통 차입 들어간다고 하죠. 이걸 바로 이제 가져갈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은 절대적인 압류 금지 대산이죠.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케이스에도 압류하지 않는 거죠. 1번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져갈 게 없어요. 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사업하다가 망하면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이거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못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침구나 옷에다가 빨간 딱지를 나는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 두꺼운 잠옷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 잠옷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뛰어간다거나 이건 말이 안 되니까요. 동그라미 2번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번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인장. 이거는 원래부터 도장은 가져가 봐야 별로 돈 가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도장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이 뭔가 회복할 때 뭐 계약서 쓰고 뭔가 사인하려고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4번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묘지. 5번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가 뭔지 알죠? 그 상 치르는 거, 제사 치르는 거, 장례에 필요한 물건. 6번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번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번 훈장이나 그 밖에 명예증표. 9번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만약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 책을 뺏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발명이 가끔씩 시험에 나왔었죠.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않은 것. 11번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와 상위급여금. 12번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 진료에 필요한 기구, 약품. 13번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금, 만기환급금, 개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자, 예금은 150만원 기억하셔야겠죠. 기억 보시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니은 보시면 상해, 진료, 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A, B는 혼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디귿 보시면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리을은 만기환급금. 그러니까 해약환급금은 만기 전에 찾아버리는 거고 리을은 만기에 찾는 건데 각각 150만원과 그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죠. 양가로 2번 보시면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압류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다음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서 1번 보시면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은 압류할 수도 있고 압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케이스에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어업에 필요한 어망. 그 다음에 3번은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이 1, 2, 3번은 뭔가 다 돈 버는 농사, 직업 이런 거랑 관련돼 있죠. 위에 있는 절대적인 압류 금지랑 양가로 2번에 조건부 압류 금지는 서로 반드시 비교하셔야 하고요. 3번 보시면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이라고 해서 급료, 연금, 임금, 봉금, 상여,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보시면 월급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딱 300만원도 안 되시는 분한테는 150만원을 넘게 가져가실 수 없고요.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이면 월급 총액에서 50%까지는 가져갈 수 없고 600만원을 초과하면 금방 300만원까지 50%니까 300만원 더하기 월급 총액의 50% 빼기 30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다시 또 50%까지는 압류를 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표시 보시면 여기서 총액이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채권 금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려오시면 초과 압류 금지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다른 것들은 압류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권을 함부로 행사했다가는 우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함부로 압류할 수 없죠. 3번은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처분도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1번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없다. 금방 배웠죠. 2번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비품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이건 조건부였죠. 3번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몫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4번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에 생기는 천연과실 천연과실에 대하여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납세자가 문제가 있어서 국세청에 이걸 압류해 갔어요. 압류해 갔는데 그게 천연과실, 예를 들어서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다거나 돼지인데 막 애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 천연과실에 대해서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 열고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재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천연과실까지도 이 체납 처분에 대해서 압류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니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5번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이 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압류의 효력이 이론 요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납 처분은 뭔지 알죠? 체납 처분은 상대방이 납세자가 체납됐을 때 이것저것 처분하는 전반의 과정을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데, 뭐 압류도 일종의 그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압류의 효력은 모든 압류된 재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효력과 특정한 종류의 재산에만 발생하는 개별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자, 1번 보시면 일반적 효력입니다. 양가로 1번 처분 금지 효력이죠. 압류를 하는 경우 그 압류된 재산에 관해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압류해 간 다음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2번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 세무공무원이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도 그 국세공무원의 그 압류의 효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국세청한테 유리한 뜻이겠죠. 3번 과실에 대한 효력이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그러니까 천연과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돼지 가져갔는데 새끼 나거나 아니면 사과 나무에 나무 열리는 거. 법정과실은 부동산을 국가가 가져갔는데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이건 법정과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국가가 나무를 뺏어와 가지고 그 나무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줬거나 남한테 임대해 줬을 때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묻은 그 효과를 가져간다는 뜻이고요. 한편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임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임목 위에 그 천연과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천연과실을 다 압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 보시면 상속 또는 합병시 효력이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서 소멸되었을 때 상당히 난감하겠죠. 뭔가 지금 계속 압류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해야 하고요. 이 경우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 죽기 전에 압류 효과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아들이나 딸한테 아무리 상속해줘도 국세청은 끝까지 자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5번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며 그 압류를 해제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압류라고 해서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5년이나 10년이거든요. 내가 국가가 납세자한테 3억 내놔라, 너 세금 3억 있다고 했는데 얘가 계속 도망 다녀버리면 5년 동안 찾지 못하면 국가는 그 3억을 포기하는데, 지금 배우시는 한 3년이나 4년 차에 그 재산을 압류해버리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는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로 또 5년이니까 한 번 압류라는 행위를 당한 그 납세자는 또다시 압류 당한 날부터 5년을 피해 다녀야 진정으로 3억을 안 내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6번 보시면 우선 징수의 효력이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압류가 제일 빠릅니다. 압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청구인데, 교부 청구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김갑동 씨 것을 지금 압류하려고 했는데 그 재산이 어디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재산을 압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대전지방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람한테 받아갈 게 있는데 당신이 이번에 압류라는 액션을 과감히 수행한 걸로 파악되는데 우리 그
압류해 간 것 중에서 좀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쪽에도 좀 주세요. 우리도 그 친구한테 세금 받을 거 있거든요. 이걸 교부청구라고 하는데 압류가 일단은 교부청구보다 우선이니까 압류하신 세무서에서 좀 더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압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 자, 유가증권을 압류했을 경우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출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금전채권을 출심하였을 때는 한도 내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의 부동산 좀 볼게요. 부동산 보시면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록된 비행기 뭐 등등인데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 효력도 있으니까 개별적 효력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9페이지에 4번 문제,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납세증명서라고 자, 한번 문제 풀고 제가 밑에 있는 해설을 좀 설명드릴게요. 1번 보시면, 기억 보시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케이스는 아니고요. 니은 보시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요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서류죠. 케이스죠.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셔야 하고요. 디귿을 보시면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거주 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도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갖다 내야 하고요. 리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납세증명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귿이죠. 디귿. 내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홍길동이 이번에 외국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1년 초과해요. 뭐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같이 외국을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권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놈이 사업을 하다가 세금 낼 게 있는데 이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 사업장을 망한 척하고 피해 다니려고 일부러 외국으로 도망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라고, 홍길동 씨, 자네가 지난 몇 년 동안 혹시 국가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이게 확인되면 그제서야 여권을 발급해 주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디귿과 니은과 디귿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납세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는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관급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따왔는데, 그럼 국가가 거기에 이제 뭔가 다 이렇게 대금을 결제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보니까 얘가 뭔가 체납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체납된 금액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굳이 대금을 먼저 결제해 줄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야, 너 혹시 국가에 체납된 금액 좀 있냐 보자. 그거부터 확인하고 내가 너한테 대금을 결제해 주마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외국인 출국하는 경우, 3번은 아까 설명했죠. 그 밑에 계속 해설을 좀 보시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관련된 대금. 그러니까 국가에 내가 뭔가 공사해줬는데 이 공사가 수의계약,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 공개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아무나 그냥 지정해가지고 그 공사를 줘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굳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2번은 국가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받아서 그 대금을 국고에 귀속시켜버리는 경우도, 즉 건설사에 직접 현금으로 쥐어주지 않는 경우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고요. 3번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에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필요 없고요. 4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관제인이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 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이미 납부를 해버린 경우에도 굳이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공매자산이 공유자의 지분인 경우에 체납하지 않은 공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거. 이거 당연한 원칙이고요. 2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전일 현재 공유자에게도 통지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3번 보시면 공유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죠. 그 낮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금액 이상으로는 이 공유자도 같이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공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매각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의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유자에게도 매각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다음 페이지 제가 이론 요약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11페이지의 1번에 매각 절차 중에 공매인데요. 이게 지금 뭔지 알죠? 내가 지금 국세를 지금 체납했어요. 세금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국가가 막 압류까지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걸 국가 걸로 뺏어왔어요. 뺏어온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든 현금화 시켜야겠죠. 이 현금화 시키는 것을 소위 공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걸 그냥 딱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 내놔가지고 서로 더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이거 줘버리는 걸 경매라고 하는데 이 공매도 경매처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공매란 압류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그러니까 경매와 비슷한데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국가가 하는 것을 공매라고 하죠. 이러한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찰이란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각 입찰가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로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의 입찰가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 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 반해서 경매란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후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의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 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구두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니까 입찰을 받느냐 안 받느냐 두 개를 비교하는 실익은 크게 없어 보이죠. 압류 재산의 매각은 이러한 공매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경우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증권시장은 안 그래도 거의 사자 팔자의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바로 거기서 팔 수도 있고요. 한편 세무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않는다. 1번 법원이 체납 처분에 대하여 집행 정지 결정을 해버리거나 2번 징수 유예를 하거나 그 다음에 3번에 압류재산의 제3자가 또 다른 놈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나 4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때 그리고 체납처분이 중지될 때 5번 보시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가 인가된 때 그 다음에 체납처분 유예를 할 때 이럴 때는 함부로 공매해서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는 이제 공매를 좀 중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한편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시군구, 자치구에서 한다. 이거 공매 같은 것만 잘 낙찰 받아도 좀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워낙 이게 또 경쟁도 치열하고 하니까 낙찰가는 상당히 또 좋은 물건 당연히 높겠죠.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공매할 수 있다. 자, 2번 보시면 공매 절차인데요. 현안 조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얼마에 매각할지 결정하시고 공매 공고하신 다음에 공매 실시하고 매각 결정 정확히 한 다음에 매수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죠. (1번) 보시면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부터 시작을 하죠. 보면 세무서장은 공매 예정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매 재산 대상 재산의 현상,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다음에 그 밖에 현황을 미리 조사해야 하고,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도 있고,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출입할 수도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세무공무원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잠긴 문을 여는 등, 그러니까 문 잠기면 조사할 수 없잖아요. 문을 소위 딴다고 하죠.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매각 예정 가격의 결정이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평가,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 예정 가격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게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 이 정도는 팔아야겠다 그 뜻이고요. 양가로 3번 공매의 공고 및 통지죠. 보시면 1번 공매의 공고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매수대금의 납부 기한,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네들이 돈을 내다. 그 다음에 2번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 예정 가격, 그 다음에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그 다음에 3번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그 다음에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매 보증금을 받을 때 그 금액,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일 경우는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 아까 지금 문제 나왔던 게 우선 매수권이죠. 있다는 사실 등을 다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매수권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 내려오시면 공매 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이죠.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 공고를 한 다음에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한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나 등기부에 저기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공매를 공고했다, 곧 공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등기부에 써두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공매의 통지죠.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를 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의 소유자,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는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공유자한테도 이걸 얘기해줘야 하고요. 공매재산에 대해서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 통지해줘야 하게 돼 있죠. 4번의 공매의 실시입니다.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하되 재산을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게 전에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반가로 이번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죠. 지금 아까 이게 이거 말로 했던 문제인데요. 그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갑이 체납돼 가지고 그 갑거를 건물을 뺏어가려고 했더니 을하고 병이 공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갑의 물건을 함부로 뺏어가면 을하고 병은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을하고 병한테 너가 원하면 우선 사가라고 해서 우선 매수권이 있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예정 가격 아래로 안 되고요. 이상인 최고 입차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각 예정 가격보다 밑으로는 안 되고요.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그 중에 최고 입찰 가격 들어온 금액하고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줘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경우 그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을하고 병한테. 세무서장은 이처럼 매각 결정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별 수 없이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자에게, 그러니까 원래 입찰 들어온 사람한테 다시 매각을 결정할 수 있고요. 공매 참가의 제한이죠. 세무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 동안 공매 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울 사람은 2년 동안은 공매 장소에 못 들어오는데 자기가 못 들어온다고 자기 직원 시켜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소리겠네요. 1번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 참가, 최고 입찰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 담보를 예전에 방해한 사실. 2번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번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을 한 사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까. 자, 넘기시면 14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주자의 갑의 자료에 따른 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땡마크 국세 1억을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고요. 2015년 4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했고요. 그 다음에 체납 국세와 관련하여 불복 청구 중이거나 행정소송 계류 중인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거주자가 1년 이상의 체납 또는 5억 이상의 체납에는 해당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뭔가 갑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1번이 오답이겠습니다. 자, 우리 넘겨보시면요. 우리 체납 자료의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일정한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이러한 체납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돼서요. 1번 보시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계류 중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 유예 사유 중 재화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중대한 유기에 처한 경우, 그 다음에 체납 처분이 유예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 목적 외 목적으로는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토픽 같고요. 자, 이번에는 16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 국세징수법상 국세 확전 전 보전 압류, 아까 한번 나왔던 토픽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세무서장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납기 전 징수에는 이런 특이사항이 있었죠. 3번,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에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지 직원의 경우 납세자 신청이 있을 때는 확정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나온 설명이네. 그렇죠. 4번, 세무서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의무 조건이죠. 3개월이면.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해당 납세자에게 당연히 문서로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즉시 체납자에게 사실 통지해야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징수 유예 기간은 가상금 계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5번이 오답이겠군요. 5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간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게 되면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에 대해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에도 교부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교부 청구를 빼고 나머지 체납 처분을 할 수 없고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징수유예에 대한 이론 요약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죠. 자, 징수유예란 납기 전 징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납기 전 징수는 납기 전에 미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요. 징수유예는 거꾸로 납기 됐어도 징수를 하지 않는 거죠. 즉 납세자에게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 등의 징수를 늦추어 기한에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이 징수유예가 뭐 자주 있겠습니까? 국가가 빨리 세금 걷어가고 싶어 하겠지. 그러겠죠? 자, 이러한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 그 다음에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이 있다. 자, 1번 보시면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죠. 자, 보시면 표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거는 유예 날부터 9개월 이내 징수유예고요. 2번, 사업의 현저한 손실. 3번 보시면 사업의 중대한 위기. 4번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그 다음에 5번은 그에 증하는 사유는 9개월까지 징수유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사약의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상호 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서 여기에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 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보시면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5년 동안 나눠서 상속세 내는 건데 이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독촉에 의한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될 때 국세는 이미 강제적 질수 절차인 체납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징수의 대상이 아니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촉의 경우는 징수유예가 되는 게 아니라 체납처분 유예만 됩니다. 징수유예 절차를 보시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3일 기억하세요.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특례가 있죠. 여기서 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하고 보증인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처럼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입니다.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징수유예 효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납기 전 징수유예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국세를 징수유예하면 그냥 납부기한만 다시 늦춰서 다시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체납처분의 금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징수유예 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압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교부 청구하는 것만큼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가산금에 미치는 효력이죠. 징수유예가 가산금에 미치는 효력은 다음과 같다. 1번 보시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유예를 한다면 징수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일반 가산금 징수하지 않고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경우는 그 징수유예 기간은 중가사금 계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때 가산금 징수액에 있어서 유예 내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호합의 절차, 외국과의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국조법의 법률에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죠. 징수유예 기간 동안은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잠깐 중지가 됩니다.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잠깐 그 기간만 정지되는 거죠. 우리 국기법에서 정지하고 중단의 사유는 배웠죠. 그 기간만 정지되는 거고. 4번의 징수유예 취소죠.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는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도 징수유예 취소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존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재산 상황이나 그 밖에 사정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4번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징수유예를 취소해버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는요. 국가가 송달을 서류 같은 걸 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잘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징수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이를 완료하고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19페이지 우리 9번 문제부터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